지난번에 이제 그 과학혁명에 대한 사전적인 그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는 이런 관점이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 당연히 이런 과학이 뭐 출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과학혁명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고유명사로서의 과학혁명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아무래도 과거를 볼 수밖에 없고, 뭐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니까. 근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그 관점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성찰적 관점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피그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자기 자신을 이제 객관화시킨다는 건 진짜 그건 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드는 것이 이제 철학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과학이라는 부분은 특히나 예외주의가 아주 강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초반에 우리가 이 서두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또는 뭐 과학이 얘기하는데 누가 감히,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인식론적인 예외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야하고는 다르다, 뭔가 이거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 너무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과학이 꼭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또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되짚어 생각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뭐 고구려하고 뭐 백제하고 신라하고 싸웠는데 왜 신라가 이겼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가능성도 있었지, 또 다른 얼터너티브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다른 과학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시민운동, 시민단체 활동할 때 그 우리 그 그룹에 같이 있었던 한 이제 청년 그 과학자들이 이제 다른 과학이라고 하는 저널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과학 혁명이 그렇게 스무스하게, 아주 뭐 매끄럽게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도 역사에서. 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하다못해 아주 조그만한 운동 경기에서도 뭐 당연하게 누군가 우승한다 이런 걸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그런 우여곡, 물론 승률이 높고 또는 이 사람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확률에서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또 작동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과학이라는 것에도 그런 모든 요소가 우리가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혁명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 사이에 어떤 경합, 어떤 그런 컴피티션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는 좀 이해하기 쉽다 해서 조금 제가 이 컴피티션의 측면을 강조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헤르메스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술적 자연관, 이 흐름이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마술적 자연관 또는 헤르메스주의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서구의 그 서양 과학의 출발점을 이해하기 참 어렵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근대 이전의 어떤 많은 역사 과정에서 이 마술적 요소가 워낙 강하게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마술이라고 하는 데 대한 고정관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그 생각을 또 방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이 마술적 자연관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영역이 최근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어떤 하나의 그 흑마술, 블랙 매직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의 중요한 세계관, 하나의 어떤 중요한 자연 철학으로서 사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아주 지배적인 그런 어떤 흐름을 형성했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 그 이 예이츠 같은 이런 그 프랜시스 예이츠 같은 그 역사학자는 이런 부분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해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과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술사들의 후예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예이츠 명제라고 하죠. 하나의 그 태제로서 그 이제 그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런 흐름과 다른 어떤 이제 흐름의 출발로서 이제 그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제 새로운 윤리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그 뭔가 이 나중에 이제 제가 정치 경제적인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중세 사회가 무너지면서 경제적인 기반이었던 장원 체제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자유민들이 등장하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런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고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가치관 또는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세계관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물론 뭐 누가 자 우리 세계관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또 그 당시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종교혁명과 같이 맞물리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르익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컨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베이컨이 그 뭐 베이컨은 사실 과학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그 자연 철학자로서 어떤 철학자로서의 측면이 훨씬 더 물론 그때 당시는 이제 다 과학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매우 중요한 토대를 닦은 이런 근대 과학이 즉 기계론적 어떤 물리주의에 기반한 근대 과학이 수립되는 데에 하나의 어떤 그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확실히 이 베이컨이 헤르메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뭐 그 당시 헤르메스주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졌고 오늘 또 중요하게 얘기할 실험주의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실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인간의 어떤 독자성 그다음에 이제 그 기계 기술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세계관이 여기서 이제 그 맹아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했던 이 광부와 대장장이 같은 비유는 상당히 이제 상징적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세계를 지배해야 되고 이 세계가 우리의 말을 그 고분고분하게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험주의 자연 철학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는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도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공손하게 그 자연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뭐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거나 신탁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연을 신문하는 막 닥달하는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가 비판했던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근대 과학 기술은 자연을 자꾸 닥달하더라. 막 몰아세우고 그리고 이제 도대체
정체가 뭐야? 또는 이제 너의 진실이 도대체 뭐야? 이런 것들을 이 애둘러서 이제 그 뭐 지혜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네, 그래서 제가 그 뭐 제가 썼던 책 중에 하나에서 이제 생명의 사회사라는 책을 제가 좀 몇 년 전에 썼는데 거기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근대 과학은 너무 질문을 그 직설적으로 한다. 좀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할 수가 있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된 것이 베이컨, 이 뭐 데카르트 여기에서부터 나오면서 왜 자연은 이제 우리가 그 그렇게 공손하게 뭐 헤르메스주의처럼 그렇게 이제 그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공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닥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뭐 우주란 무엇인가? 뭐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 조금 그 이렇게 질문을 막 던지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하는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또는 그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물론 이 주제는 제 이번 강의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로맨티시즘 자연 철학 얘기할 때 이제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다라는 신념 이런 것들의 시초가 바로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광부와 대장장의 어떤 비유에서부터 나온다. 있다는 거죠. 광부의 역할이 바로 자연 철학자의 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거기에 진리가 묻혀 있다는 거죠. 진실이 묻혀 있다고 가정한 거죠. 마치 거기서 들어가서 힘들지만 이걸 캐면은 거기에서 뭐 석탄이 나오고 또는 다이아몬드가 나오듯이 일단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수동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연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베이컨이 강조했던 그런 그 광부와 대장장이라고 하는 대장장이는 이제 그 이 자연 자체를 에, 변형시키는 거죠. 조작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이죠. 이제 우리가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이것을 조작할 수 있다는 신념.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못했죠. 왜? 자연 우주라는 것은 인간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유기적인 존재로서 즉 나의 일부입니다. 나의 일부가 자연이고 나의 일부가 우주이고 우주와 나는 합일 어떤 그 많은 요소를 공유하고 있고 그런 하나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아픔이 나에게 오는데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게 단절된 그것이 이제 데카르트에 가서 확실히 훨씬 더 이제 그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 데카르트 아니 저기 베이컨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슬라이드 쇼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또 저걸 다시 해야죠. 공유를. 예,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기계론 철학에 대한 논의를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뭐 사실 이 뭐 제가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뭐 유명한 사람이고 대개 뉴턴 우리가 이제 뉴턴 얘기를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만 뉴턴이 그 자기를 난쟁이에다 비유하고 그래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자기가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유명하죠. 그게 이제 물론 뉴턴이 처음 쓴 말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누가 그럼 그 거인이 누구겠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데카르트를 꼽죠. 실제로 데카르트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베이컨도 좀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데카르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계론이라는 게 처음 이 미케닉하다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레디컬한 표현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미케닉하다 그러면 뭔가 좀 기계적이라는 거는 좀 약간 좀 그 너무 딱딱하고 뭐 별로 그렇게 그 좋은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목적론으로부터의 탈피와 얘기할 때 다시 하겠지만 이 미케니즘은 그야말로 그 이 어떤 힘과 운동, 물질 이런 맥락에서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새롭고 신선한 어떤 사고방식이었고 이 부분이 실제로 나중에 그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해서 여러 그 이제 이 그런 정치적인 변화를 낳게 되는 그런 뭐 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신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니까. 그죠? 더 이상 신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계론 철학자들이 신을 배제했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때 그랬다가 큰일 나죠. 다만 신의 역할이 그 이전의 중세라든가 있던 모든 게 신의 뜻이고 이 세계가 신의 의지에 의해서 또는 신의 뜻이 그대로 펼쳐지는 그런 무대로서의 측면이라는 이런 식의 생각에서부터 이제 신의 역할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틈새의 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퍼스트 무버 즉 최초의 동자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처음 작동하게 만드는 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그걸 밝혀내는 건 인간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화형당하지 않으면서 물리학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맥락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 기계론 철학에서 이 미케닉하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그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다고 할 수가. 이걸 이제 데카르트가 그 처음 출발점을 열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그러니까 실제로 어, 뭐, 뉴터니즘, 뉴턴적인 기계론적 역학적 세계관의 토대가 여기서 다 마련됩니다. 여기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마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계론 철학의 특징을 그냥 아주 그 러프하게 세 가지 정도로 하면은 첫 번째는 일단 이런 그 당시 이 자연을 신비주의적인 요소, 이런 형이상학적인 요소로부터 이제 분리시켜내려고 하는 작업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큰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성 또는 합리성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아주 강조가 되죠. 이제 베이컨에서부터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이성이라는 말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거기에 많은 이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성과 감성 했을 때 항상 좌항이 우항보다 우월하죠. 뭐 이런 식이죠. 정신과 육체 뭐 이런 식의 이게 다 데카르트의 이분법 이원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나? 이것도 사실 보면 이런 기계론 철학에서 데카르트에서부터 출발점을 찾을 수 있고 이런 데에서 어떤 인간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부여. 물론 이것은 르네상스 자연주의에서부터 인간을 상당히 특수한 존재로 봤고 인간이 뭔가 그런 능동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부여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보다 한 단계 훨씬 더 다른 맥락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자연이나 이런 또 우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자체로서의 정신적인 요소 같은 걸 다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비라는 부분을 이 신비주의 또는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성 또는 합리성, 레이셔널리티죠. 이런 이성이나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여기서 이제 맹아가 아주 구체화되면서 맹아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훨씬 더 강화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간은 이런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이제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바로 그 이성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을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거죠. 인간이라 하면 뭐 이성을 가진 존재이다라. 그래서 이런 이제 마술적 자연관과 이제 갈등을 많이 빚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이 자연에 대한 지식, 이거는 뭐 베이컨도 마찬가지였지만 기계 기술,
이런 미케니즘 이런 걸 통해서 자연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이제 아주 강하게 이건 우리한테 익숙한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이 진보입니다. 진보. 이 지식을 통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죠. 프로그레스. 그래서 이제 진보라는 생각도 사실은 이게 근대주의의 어떤 아주 강력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진보라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이 진보라는 생각이 이렇게 확고한 토대를 다지게 된 것도 이제 근대 이후에 특히 이제 과학으로 보자면 과학혁명의 어떤 하나의 그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전에 그 고대에 대한 갈망,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많이 품고 있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헤르메스주의는 이집트의 어떤 마술, 그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 같은 걸 보면 뭐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히려 고대로 갈수록 과거로 갈수록 인간의 어떤 그 비밀을 모두 알고 있었었는데 이게 타락하는 과정으로 이제 오히려 생각을 했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이 진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화살표가 부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좀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생각이 여기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계론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런 힘과 운동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게 바로 미케닉이죠. 사실 이 물리학을 배울 때 우리가 힘과 운동에서부터 시작하죠. 요새 학생들은 물리를 어떻게 배우는가 모르겠지만 예전에 참 이 물리 배울 때 보면 이거 공부하느라고 참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근데 사실 왜 우리가 이 세계를 힘과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사실 품어볼 여력이 별로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미케닉 또는 물리주의라고 하는 게 과학혁명에 매우 중요한 이 어떤 이제 그 터전으로 또 토대로서 작동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제 해석이 사실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을 제공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주의적 세계관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됐고요. 또 과학의 여러 분야들 중에서 왜 물리학이 그렇게 우위를 차지했었는가? 물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뭐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에서 물리학이 그 아주 핵심적인 가장 토대가 되는 그래서 뭐 대학의 커트라인도 물리학과가 제일 높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생명공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요새는 이 고전적인 그 학과 이름들이 다 없어지고 물리학과라는 말이 아예 없어졌더라고. 생물학과도 다 없어졌죠. 요새는 학과 이름이 하도 길어져서 그게 옛날에 무슨 과에 해당하는가를 추적해 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너무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물리주의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물리학이 가장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제 기계론 철학이 다른 어떤 그 세계관들과의 컴피티션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힘과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 지극히 미케닉한 거죠. 이것으로서 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다.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보면 이제 익숙해진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중립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론 철학 얘기를 이제 오늘 뭐 다음 시간까지도 아마 굉장히 길게 우리가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인식론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기계론 철학의 이제 어떤 최초의 출발을 시킨 사람을 우리가 데카르트로 많이 꼽는다. 실제로 뉴턴보다 앞서서 이제 뉴턴 얘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뉴턴이 프린키피아
87년이었나요? 뭐 하여튼 그 프랭키피아가 처음 그 프랭키피아가 이제 그 이 그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죠. 원래 제목이. 거기에서 이제 세 권으로 이루어진 책에서 이 운동 법칙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운동 법칙의 이 처음 이 운동 법칙을 수립한 사람이 사실 데카르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 이 관성의 법칙은 뭐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제 여기서 좀 더 데카르트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나중에 뉴턴에 이르러서 이제 완전 운동 3법칙으로 정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이런 것들의 이제 개념이 실제로 자연 법칙으로서 이제 이런 법칙들이 수립이 되고 데카르트 책 읽다 보면 이게 여기서 이미 다 얘기가 나왔네.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이원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세계를 이제 두 가지 어떤 이분법적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레스 코그니탄스라고 사고의 실체와 외연의 실체. 외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물질들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연은 뭐 측정이 가능한 어떤 거죠. 뭐 길이, 무게, 부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 나타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정신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 그 인간에게 어떤 이제 고유하게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데카르트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뭐 굉장히 그 이야기거리가 많죠. 뭐 가령 이 동물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잘 안 하죠. 어떤 정신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떤 신부님하고 논쟁하는 과정, 뭐 이런 것도 여러 책에 많이 실려 있죠. 사실 요즘에도 제가 가끔 이제 옛날에 학교에 수업할 때 보면, 그 개나 고양이한테 그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 이제 대개 보면 집에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되게 있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아니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지금이야 사실 이제 여러 생물학적인 또는 최근에 신경과학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기계 장치였던 그래서 뭐 어떤 신부님이 그런 논쟁을 벌인 적도 있죠. 뭐 가령 동물을 때리면은 아픔을 느껴서 막 비명을 지르고 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하는 거 어떻게 설명하냐 그랬을 때 데카르트는 그건 그냥 물리적인 떤 반사작용에 불과하다. 마치 뭐 종을 치면 소리가 나듯이 뭐 그런 어떤 형태로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정신이라고 하는 영역을 인간에게만 이제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이원론이 등장하면서 뭐 인간과 비인간, 뭐 인간과 자연, 또는 뭐 정신과 육체, 뭐 이런 식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좀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환경주의 또는 뭐 에코페미니즘 이런 영역들에서 이제 데카르트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죠. 데카르트가 말하자면 그런 근대주의적인 여러 가지 폐해를 낳게 되는 특히 이런 이원론,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낳으면서 뭐 마치 전혀 뭐 정신과 육체가 전혀 다른 또는 뭐 남성과 여성에까지 이어져서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좌왕과 우왕 사이 어떤 하이어라키, 위계적인 체계로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이제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좀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하죠. 이거는 이제 이 당시 맥락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현재의 관점에서 누가 뭐 최초의 출발점이었다 이런 것으로 비난을 하는 건 사실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인식론적인 출발점이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근대의 출발점과 어떤 이 남녀 차별이나 자연에 대한 착취, 자연에 대한 착취와 여성에 대한 착취의 뿌리가 동일하다라는 근대주의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해나가는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작업이지만, 그걸 어떤 한 인물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은 이제 별로 바람직한 작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인데, 이 마지막 대목.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정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아까 얘기했던 이 르네상스 자연주의, 뭐 헤르메트주의라든가 여기서 시작돼서 당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이런 생각들은 사실 상당히 인간이 자연의 어떤 신비스러운 영역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했지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명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는 자연을 이성 앞에 투명한 것으로 봤죠. 다시 말해서 자연은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완전히 다 그 밝혀낼 수 있는 어떤 존재라는 가정에 깔린. 근데 사실 어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좀 너무 직설적이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 그 밑에 깔고 있는 전제가 인식론적 전제죠. 생명을 우리가 낱낱이 밝혀낼 수 있으리라는 어떤 가정을 깔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음표가 그 뒤에 계속 따라 붙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우주에 대해서 또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죠. 뭐 뉴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는 뭐죠, 바닷가에서 조약돌로 바닷물을 퍼내는 어떤 이런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근대 과학이 오늘날 보이는 모습은 점점 더 마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내고, 뭐 이 요새는 이제 신경과학의 영역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마지막 나온 프론티어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얘기도 굉장히 좀 너무 좀 자만하는 거 아니냐. 마치 나머지는 다 알았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지금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또 등장하고 있고, 뭐 그러는 상황에서 이 투명하다라는 얘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에 비해서 이런 이 정신적 요소를 남겨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눠서 어, 지상계 달 이하 부분은 사원소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넘어 에테르가 에테르로 이루어져 있는, 에테르로 가득 차 있는 이 천상계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부분의 영역을 설정해 놓는 거죠. 대부분의 신화가 그렇습니다. 신화가 사실은 저는 최초의 과학적인 이 세계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라고 보는데, 이 신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관계 설정이거든요. 최초의 인류가 뭐 이집트 신화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다 창조 신화가 있죠. 그다음에 하늘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돼요. 하늘이 가장 가볼 수 없잖아요. 하늘은 깊은 숲이라든가 또는 저 먼 바다 마찬가지지만, 하늘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고, 거기서 너무나 많은 수수께끼들이 있죠. 뭐 밤하늘의 별들과 태양이 왜 뜨고 지는가 등등에 대해 거기다 설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지배계급들은 자기들의 어떤 출생을 그런 이제 하늘에 얽힌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화를 만들어서 그걸 자신의 어떤 이제 권위와 직결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뭐, 우리는 지금 신화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우습게 알고, 지금 우리 과학은 신화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만, 토마스 쿤 같은 사람은 과거의 그 과학을 우리가 신화라고, 그런 것들을 신화라고 부른다 친다면, 먼 훗날
오늘날 과학에 대해서도 아마 똑같은 신화로 취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데카르트 이후에 와서 정신적 요소를 이제 상실해 나가는 과정이죠. 굉장히 황량해집니다. 이제 신이라고 하는 그 신 또는 뭐 그런 형이상학적인 요소 또는 마술적인 이런 많은 신비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그걸 다 벗겨내 버리니까 황량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를 위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디자인된 설계된 자연관이라고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가 탄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터전을 닦아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자연주의가 이 자연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들여다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것으로 본 것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관점. 이 신비를 다 벗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단순하게 그 뭐 종교적이거나 또는 뭐 형이상학적, 철학적인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그 이후에 전개될 정치 경제적인 특히 이제 이후에 어떤 그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여러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 아주 중요한 하나의 토대를 닦아주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기적이고 마술적인 자연에 붙박혀 있던 인간을 거기서부터 떼내서 이성과 자연의 통제라는 장점에서 다시 리스태블리시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 것이죠. 왜? 그래야만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죠. 만약에 르네상스 자연주의라고 한다면 자연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은 신비스러운 것이고요. 신비스러운 힘들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그걸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왜? 그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요소, 즉 신비라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그 물활론적인 그런 또는 애니미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은 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측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그 행태나 또는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관이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는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제 아까 제가 마술적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배적인 측면이었다라는 얘기를 말씀. 그 일종의 세계와의 관계 설정이거든요. 왜? 내가 여기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 자연에 대해서 또는 뭐 그것이 그 바다든 또는 하늘이든 또는 뭐 하다못해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뚜막에도 부뚜막 신이 있고 뭐 정직간에도 신이 있고 뭐 다 뭐 그 저기 그 집안에 구렁이가 들어오면 그거는 절대 잡으면 안 되고 등등의 수많은 그런 요소들이 미신적 요소라고 우리가 지금 칭하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적인 지혜나 이런 부분들이 그 박정희 시대에 1973년에 전국민 과학화 운동을 하면서 다 벗겨집니다. 마치 초가 지붕을 다 벗겨내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깔듯이 그때 그 우리나라의 그런 토속적인 또는 민속적인 그런 많은 지혜와 관행, 프랙티스 이것들이 다 사실 사라져 버렸죠. 이게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만신 김금화인가 뭐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어보고 그분 굿하는 거를 한번 먼발치서 이제 그 구경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밑에 그 제자들이 한 굿이었지만 그때 그분의 쓴 책을 보면 그 73년, 70년대에 그 이분이 나락굿을 하던 큰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번 잡혀가서 아주 큰 곤욕을 치러요. 그때 굿을 하면 잡아갔습니다. 왜? 그 전국민 과학화 운동을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밀어붙이고 전 국민의 과학화, 그다음에 그 과학 입국이라고 하는 것을 밀어붙여야 되는 상태인데 전근대적인 이런 행태를 한다는 걸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그때 직업을 바꾸고 심지어는 뭐 투옥당하는 일들도 허다했고 이런 거예요. 조금 얘기가 새 나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관계 설정이거든요. 아까 제가 신화에 대해 잘 모르는데, 여기 참 신화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괜히 이거 좀, 겁나긴 하는데, 어쨌든, 일종의 관계 설정에서, 내가 당신들을 존중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르니까, 당신들을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어, 아주 그 신비로운 사슴의 숲이고, 뭡니까, 어, 뭐죠? 사슴신 나오는 그 영화가 뭐였죠? 물론공주. 예, 원령공주의 거기 그게 제가 그 모델이 된 섬에 갔었습니다마는 2019년도 뭐 일부러 거기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 숲 원시림이 정말 대단하던데. 하여튼 좀 자꾸만 얘기가 옆으로 새니까. 이걸 인정해주고 신비라고 하는 그런 걸 관계 설정이거든요. 신비주의는. 관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까지밖에 모르고 나는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뭐 내가 착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해코지를 하지 말아주시고 나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문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런 물리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떼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추장스러우니까. 아니, 지금 당장 밭을 개간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막 하면 어떡하겠어요? 농부들이, 절대 이 숲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신비스러운 숲이고, 이 정령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 절대 가면 안 된다. 또, 바다 멀리까지 나아가서 고기를 잡아와야 되는데, 그 먼 바다에 나가면 큰일 난다. 여기는 용왕님이 노하시기 때문에 여기 절대 나가면 안 되고 근해에서만 해야 된다. 항로를 뚫어야 되는데 멀리 나가는데 뱃사람들이 죄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딱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떼내는 작업을 해낸 것이 바로 물리주의적 세계관.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미케닉하다라는 것을 기계론이라는 게 그 당시 굉장히 어떤 레디칼한 이데올로기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레디칼한 어떤 미케니즘.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힘과 운동으로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딴 거 필요 없어. 사실은 이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사상적인 인클로저 운동이었다. 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인클로저 운동은 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뭐 양이 사람을 몰아낸다, 뭐 등등 해가 중세 장원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농부들이 이제 쫓겨나는 과정 아닙니까? 왜? 양을 키워서 양모 산업을 훨씬 돈을 잘 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농민들, 농노들이 이제 쫓겨나서 자유민이 말이 자유민이지 뭐 쫓겨난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게 될 이제 부르주아지 초기에 그러니까 그런 도시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상당히 폭력적인 형태의 어떤 이 농업 인구에서 이들이 상업 또는 다른 분야의 수공업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맥락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역시 굉장히 폭력적인 형태의 그런 어떤 이 사상적인 인클로저 형태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런 기계론 철학이 단순하게 철학이나 이런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정치 경제적인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후에 아주 중요한 토대를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근대 세계를 위한 어떤 매우 중요한 이념적 기반을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건 이미 앞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로지 인간에게만 허용이 되고 그래서 사실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제 고대로부터 수많은 새로운 사상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또 아랍 세계로부터 많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념들이 각축을 벌이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기계론 철학이 거기에서 평정을 하게 되는 거죠. 평정하면서
이런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해석하고 나아가서 이 익스플로이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념적인 정당화를 제공해 준 게 이런 이 물리주의적 세계관, 즉 기계론적 세계관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 이 당시 이제 이런 그 기계론적인 그 철학, 이런 부분들을 개진을 했고요. 이것을 다양한 형태의 영역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베이컨도 이 시계장치, 이게 이제 시계장치라고 하면 클락워크라고 하는데, 클락워크 유니버스. 이 우주가 마치 시계장치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요새 시계 뜯어보면 저기 그 칩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 개종 시계 뜯어보면 그 정교하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계 뜯는데 아주 취미 생활을 가져가지고 멀쩡한 시계를 열어 뜯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맞추지는 못하고 뜯어서 그 톱니바퀴 가지고 장난하느라고. 뜯어보면 진짜 굉장히 그 정교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것을. 그런 것을 굉장히 미케닉하죠. 그러니까 이 시계 장치라는 표현이 이제 하나의 유비입니다. 그래서 이 클락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것을 이 동물에게까지 이제 확장시키게 되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해에서도 이런 그 미케닉한 사고방식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노뵼 오르가눔, 이 신기관, 원래 오르가눔은 저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이름이 오르가눔이죠.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면서 이제 노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걸 이제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마치 동물의 심장 박동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고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법론 서술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의 움직임과 신진대사 이런 것들을 이 기계와 같은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는 뭐 데카르트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그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제 오토마톤 같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뒤에서 오토마톤 이야기는 좀 자세히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동물, 특히 동물 같은 경우는, 어, 이 영혼이 없는 존재니까 동물은 생체해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으면 진짜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뭐 생체해부는 너무나 그 뭐, 특히 동물을 대상으로 한 생체해부는. 그래서 이런 자동기계로서의 어떤 그 생각들이 이제 나중에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오토마톤을 실제 제작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조금 나중이지만 라메트리 같은 학자는 이 이제 동물 기계론이 아니라 이, 이 기계로서의 인간 자체도 이제 동물에 불과하다. 즉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건 결국 기계 장치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면 이 라메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훨씬 더 그런 그 기계론적 관점을 발전시켜서 이런 기계 법칙들이 신체의 동작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상당히 지배적인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기계로서 인간이라는 개념을 그 아주 명확하게 이제 그 해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교과서에서도 맨날 많이 배웠죠. 윌리엄 하비가 이제 이런 이 순환계라고 하는 시스템을 처음 밝혀냄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사람이 그 피가 어떻게 순환하는가가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죠. 그래서 인체 여러 기관들의 역할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그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그 과학자라고 얘기되는 사람들도 뭐 그런 그 심장의 역할을 뭐 이제 뭐 가령 혈액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로 생각했다든가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뭐 굉장히 다르게 봤죠. 그러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펌프, 이 심장, 폐, 동맥계, 정맥계라는 이런 네 가지 요소가 결국 이 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순환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작동한다라는 사실을 처음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하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말피기가 이 모세혈관이라는 것을 찾아내면서, 그 전까지는 모세혈관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피가 다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사고가 이 뭐 결국은 뭐 펌프나 다를 거 없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해부학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 뭐 지금 우리가 그 뭐 이발소의 그 이 돌아가는 그 뭐죠? 그 심벌이 정맥과 동맥을 뜻하는 건다. 뭐다 아는 사실이고, 옛날에 바버가 이발사죠. 그 단순한 이발사가 아니라 이제 수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 간단한 수술들은 그냥 이발소에서 다 했다. 뭐 이런 얘기. 이 당시 이제 해부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게 되면서 해부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그 특히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가 상당히 앞서 있었죠. 과학 분야에서.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에 가면 지금도 그 해부대가 남아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재미난 것은 그때 이 해부는 그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왕족이나 귀족들한테는 이 해부 실험을 보는 게 상당한 그 낙이었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게 초기에는 이 도락으로서의, 그러니까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비즈니스로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많은 그 과학의 실험이나 또는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그 프랙티스들이 그 당시 새로운 구경거리로 특히 귀족들, 뭐 왕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부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구경을 하러 갔어요. 물론 일반인들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파도바 대학에서는 1584년에 이런 해부학 강의실이 만들어지고, 이거 여기 이제 말하자면 그 중앙에 해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플랫폼 대가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그 관람석들이 쭉 마련된 일종의 극장입니다. 해부 극장이죠. 여기에서 해부를 실시하면 대개 이제 그 교수들은 자기가 직접 해부를 하질 않고 바버를 시켜서 해부를 하도록 지시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경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그 런던의 그 연극 전용 극장이 생긴 지 불과 20년밖에 안 되는 시점인데 이런 해부 그 극장이 만들어졌다는 그 당시 해부가 굉장히, 그래서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해부에 대한 해부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뭐 여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대적 시선, 그래서 뭐 푸코 얘기도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사체부가 가지는 의미가 이제 좀 아까 생체부로 많이 이루어졌다. 동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체를 해부하면서 그 인간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발상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이 기계론적 관점을 투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생명은 특히 인간의 경우에는 좀 어떤 특수한 뭐 생기론적인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사체해부, 생체해부가 아니라 사체해부의 중요성들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거 인간 역시 어떤 하나의 그 기계 장치로서 그 작동 방식을 이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이제 상당히 뭐 이 전통이 이제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여러 가지 인체의 신비전 같은 데서 왜 우리나라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교육적으로 뭐 좀 과도하게 활용되는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표시를 하는. 저도 옛날에 아마 그 칼럼을 어디다 한번 써서 그런 부분들이 가지는 위험성, 마치 그렇게 하나하나 다 열어냄으로써 생명 자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같은 좀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도 이제 확장되는 이런 과정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아까 얘기했던 오토마톤이 이제 유럽에서 18세기에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이걸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오토마톤은 뭐 지금도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이죠. 자동기계. 그래서 이 로봇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비스테스 머신, 동물은 기본적으로 기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다시 그렇다면 우리가 동물을 기계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어떤 정밀 기계 산업이 발달하는 것과 맞물려지면서 여러 가지 금속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하면서 이것이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죠. 그 지금 우리가 그 스위스 같은 경우 이제 정밀 시계라든가 이런 정밀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그 뿌리도 어떻게 본다면 이런 그 정밀한 오토마톤을 제작하려는 그 당시 그래서 웬만한 귀족이나 또는 이런 그 왕족들의 집에 가면은 뭐 아주 정교한 그런 그 이 오토마톤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과시하는 게 일종의 아까 얘기했던 일종의 그 엔터테인먼트 또는 자기 과시 뭐 자기 어떤 그 합의 취미죠. 이런 그 고상한 취미 생활의 어떤 척도를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 이런 흔적들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오토마톤 그 박물관들이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자크트 보캉송이라는 사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보캉송은 뭐 거의 기계의 신으로 꼽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주제로 한 영화도 여러 편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영화 제목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 18세기에 정말 그 후로도 재현하기 힘든 그런 아주 정교한 오토마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지난 한 10년, 10년까지는 안 됐나요? 파리에 갔을 때 이제 거기 그 공예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계 공예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 보캉스홍의 여러 장치들이 그 모형의 형태로 또는 워낙 그 유명했으니까 이 사람이 물론 초기에는 이런 자동 인형 오토마톤을 많이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굉장히 큰 벼슬까지 하고 그러면서 그 이 산업화 특히 이제 그 배 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동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유명해졌는데 하여튼 이 기계오리가 그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사실 그 복강수홍이 직접 그린 설계도는 아니고 이 기계오리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당시 그 파리의 아주 유명한 극장에서 여러 번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그 굉장히 정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그 복강성이 그 어떤 미국인 그 관람객한테 한번 그려보라고 해서 그렸다고 하는데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라고 나중에 이제 추측을 하는데 지금 설계도나 뭐 이런 실물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게 날개에만 400개가 넘는 연결 장치가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교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퍼덕퍼덕하고 뭐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소리 내고 그다음에 가장 앞거는 모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오트밀을 먹었어요. 오트밀을 먹어서 여기 보시면 먹어서 이게 그 빨아들이도록 송풍 장치를 해가지고 이걸 빨아서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키는 것까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건 아니었다. 소화시키는 흉내를 내서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이 장치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밝혀냈는데 이 여기 들어간 건 맞는데 이제 배설물은 따로 준비를 했다가 배설을 시킨 것처럼 해서 냄새가 아주 고약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아주 좋아하고 했다는 뭐 그런 그 당시 그 프랑스 신문에 큰 보도가 난 그거예요. 그래서 뭐 이 오토마톤 얘기는 저도 뭐 생명의 사회에서 쓰면서 그 오토마톤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만 생명에 대한 인식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가 중요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생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실제 소화관의 형태로 이렇게 그 에뮬레이트 한 거죠.
하려고 했다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재밌고, 결국 나중에 이 그 오리는 이제 외국의 그 흥행사들한테 팔려 나갑니다. 팔려 나가서 이제 다른 나라에 순회 공연을 하다 완전히 이제 망가져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되게 되는데, 그때의 그 프랑스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제목이 오리가 망가지다가 아니라 오리 죽다라는 그 표제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이 오리에 대해서 이게 정말 생물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대단한. 그래서 이 보캉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 이게 그 왼쪽에 있는 그림, 이것도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재현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유용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오리가 있는 거예요. 무대는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요 밑에, 무대 밑에 이 그 캠덩어리가, 어마어마한 캠덩어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고 날개도 움직이고 뭐 먹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이는데, 이렇게 엄청난 캠덩어리가 있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날로 따지면 프로그램, 그죠? 이 프로그래머고 이 사실 이런 식의 꿈이 오늘날 이 AI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로봇에 대한 꿈, 이런 것과 이제 사실 뭐 이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동물이 기계장치라고 하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그 동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또 인간도 결국 기계다라고 한다면 인간도 우리가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뿌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이게 그 복항성이 만든 3대 작품에 대한 그림입니다. 예, 가운데 오리가 있죠. 이거는 북치는 소년.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플룻 부는 사람에 대한 건데, 이 밑에가 이게 다 캠이죠. 다 여기 다 캠 덩어리가 다 들어가 있는. 이 프로 부른 사람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정말 그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교한. 우리는 보통 프룻을 불었다고 하면 이제 그 뭐 흉내만 내고 뭐 소리는 따로 내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그대로 밑에 송풍기가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입술을 통해서 그 바람을 불어서 손가락을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연주를 진짜 하는 거죠. 이 혀도 있어요. 금속으로 만든 혀가 있고 입술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다 있어서 실제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어, 이 피리를 불었다, 이 프룻을 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걸 묘사해 놓은 걸 보면 다들 뭐 거의 그 기함을 할 정도로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다음에 이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손가락 끝에다가 피부를 입혔다고 그래요. 동물 가죽을 입혀가지고 실제 사람이 연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거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스위스의 피에르 자크 드로즈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역시 18세기에. 이거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스위스의 뇌샤텔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호반 도시가 있어요. 혹시 나중에 스위스 가시면, 제가 사실 스위스에 갔다가, 일부러 이 뇌샤텔을 간 거, 이걸 보려고. 이 자동인형이, 여기 셋이 있죠, 자동인형이. 가운데 풍금 치는 자동인형이 있고, 여기는 그림 그리는 자동인형. 그 다음에 여기는 글씨 쓰는 자동인형. 이 오른쪽 그림이 이제 그 뒤에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사실 이때 이제, 우연히 제가 스위스에 이 자동인형이 있다는 걸 알고 가서 유리창 안에서 구경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갔더니, 그 앞에 갔더니, 그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인가 합니다. 근데 우연히 아주 운이 좋게 그 시간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뇌샤텔 대학의 그 박물관에 이 인형이 딱 두 벌 있습니다. 두 벌. 여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 있는데 200년도 더 넘은 200년이 뭡니까? 이 오래된
이 그 인형, 이 자동 인형을 실제 사람들한테 실현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분이 이거 담당하는 그 할아버지인데, 지독하게 불친절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위스는 독일어하고 불어권이 있죠. 여기 불어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불어로 설명합니다. 저 불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완전 바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옆에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 관광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정말 지독하게 어, 불어로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그 현지인이 나한테 영어로 조금씩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이 보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래서 여기 직접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 그리는 거 나오죠? 여기 그림. 여기 보면 뭐 양도 그리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글씨 써요. 이 글씨를 자기가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이게 다 캠덩어리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손가락 움직임을 다 해서 여기 알파벳을 지정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글을 쓰도록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런 장치가 돼 있어요. 이게 확실히 이 유럽이나 이런 쪽의 그 과학관들은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르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거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만 하지 이걸 작동한다는 생각도 못 했을 텐데 이 200년이 훨씬 넘은 기계를 뭐 떡중으로 듯이 주무릅니다, 이 사람이. 태엽을 감아가지고 거기서 직접 작동을 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 진짜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걸 보면서 자라나니까 정말 그 산교육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뉴샤텔이라고 하는 곳 한번, 지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겠죠. 뭐 여기 박물관들은 제가 영국에 가서도 놀란 게 옛날 직조기를 그냥 작동을 시키더라고요. 옛날 거. 그 학생들이 와서 쭉 견학을 하는데 거기 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다 보여주는데 그 옛날 기계 그대로 그 방식대로 그대로 배를 짜서 뭐 학생들한테 좀 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오토마톤의 유행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런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인식, 생명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다 생명공학으로 전개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왜 생명이 정보가 되었는가라는 그 과정을 쭉 짚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데카르트와 베이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사실 과학이란 무엇인가? 왜 과학이 다른, 어, 다른 학문, 사회학이나 경제학이나 뭐 문학이나 이것과 다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방법론이죠. 즉, 지식을 얻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도 데카르트와 베이컨이 아주 중요한 그런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일단 데카르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 코기토 에르고 숨이죠. 이 아주 뭐,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면 항상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와 그다음에 뭐 코기토 에르고슴 이거 뭐 거기 항상 붙어 있죠. 사실 이 말은 그 당시 이 고대 그리스의 여러 이제 주의 주장들이 나오면서 필원주의라고 하는 게 특히 아주 극단적인 회의주의였죠. 그래서 그 당시 이런 회의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올려놓을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데카르트가 이런 내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의심해보자. 마지막에 남는 게 뭔가. 결국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이건 분명하지 않은가라는 데서 출발을 하자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코기토 에르고스인데, 결국 물론 어떤 학자는 이 짧은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짧은 명제를 통해서 서구 근대 사상 체계가 다 여기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건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물론 뭐 내가 생각한다라는 사실이 내가 존재한다의 토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인식론이 존재론보다 앞서는 어떤 이런 특징 근데
그 서구에서의 그 사고 체계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성이나 합리성 또는 이제 그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왜 감정은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어떤 이성적 존재로서 즉 합리적인 사고의 합리성이라는 것을 그런 부분과 등치시키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론, 이 체계적 의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론 서설에 보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 뭐 그 스캡티시즘이라고 하는 이게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스캡틱스라고 하는 잡지도 나오죠. 그 과학 잡지인데 우리나라 번역돼 나옵니다. 제가 뭐 내용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과학 하시는 분들이 아주 금과 옥초로 여기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끝까지 회의하고 의심하고 해서 확실한 토대 위에서 사고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뉴턴도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지만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뉴턴 가설 많이 세웠는데 또 이제 이런 식의 그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것을 방법론적 회의주의라고도 하죠. 또는 체계적 의심의 방법.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어떤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이걸 그 추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유명한 그 네 가지 우상에 대한 이것도 뭐 많이 나오네요. 이것도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 바빴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런 과학적 방법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는 어떤 베이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 네 가지 우상이 이제 이 종족 뭐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이성에 대한 또는 이제 동굴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주관, 개인이 빠질 수 있는 선입관, 주관 이런 것. 이게 다 사실은 그 르네상스 자연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죠. 협동 연구를 많이 주장했죠.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뉴 아틀란티스 이게 이제 나중에 그려진 겁니다만 베이컨이 이상향으로 꿈꿨던 뉴 아틀란티스의 이 베이컨 사후에 출간된 에세이집이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과학자가 다스립니다. 과학자가 다스리는 그 어떤 이상적인 공화국을 꿈꿨죠. 여기에 보면 뭐 별의별 새로운 그 발명품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과학자가 지도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꿈을 꾸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협동연구가 가장 기본적인 상으로,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집 등등에서 보면 같이 모여서 연구한다. 협동연구, 공동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관이나 선입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나간다는 이런 측면에서 상호 비판과 같은 이런 크리티시즘 같은 것들도 중요한 이게 이제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소위 그 피어 리뷰 동료 심사 그래서 그런 어떤 걸 통해서 tru냐 false냐라고 하나 가려내는 것을 하나의 제도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뿌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우상 같은 경우 특히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한계점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그런 부분 뭐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사실 근대 과학에 들어와서 아주 흥미로운 나중에 실험들이 그 에스페란토 같은 공용어를 과학의 공용어를 만들려는 시도가 실증주의 포지티비즘에서 시도가 되죠. 그래서 뭐 그림 문자 같은 형태로 해서 단순화시켜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이런 그 언어의 한계 같은 것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한 게 이제 실험입니다. 실험 얘기를 하겠지만 그 베이컨도 실험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베이컨, 데카르트 다 실험이라는 방법을 아주 중요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로버트 보일이 그 실험주의 자연 철학으로 체계화되는 이런 이제 흐름을
형성하게 되죠. 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그 학파들이 난립하고 하는 이런 것에서 아주 그 유명한 그 귀납주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경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하나의 그 일반칙, 원칙들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과정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방법론을 수립했다는 부분에서도 이 데카르트와 베이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